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이 청색 LED와 그 햇빛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청색 LED를 만들어낸 이 LED 이제 컴플리트한 패키지와 햇빛의 스펙트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햇빛의 스펙트럼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RGB 그러니까 파란색, 초록색, 그다음에 붉은색까지 세 개가 묶여 있는 그러한 LED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스펙트럼 프로파일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나면은 그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걸 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세 개가 비슷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청색 LED 개발로 태양광을 정복한 건 맞지만 인간은 그 이상의 것을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태양광보다 훨씬 자유롭게 RGB의 광원의 세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햇빛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햇빛을 넘어서 최적의 내가 원하는 광원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새로운 영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로 농업이죠. 네. 여러분 아마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스마트팜이 뭐야? 네. 예전에 비닐하우스하고 뭐가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스마트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식물, 이런 농업을 할 때 뭔가 기르려면 뭐가 필요하죠? 반드시 햇빛이 있죠. 그죠? 햇빛이 이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많은 실험을 통해서 특정한 식물이 어떠한 스펙트럼의 빛을 받으면 좋아한다. 이런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빛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생산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LED, 우리가 조절 가능한 인공 태양광을 만들므로써 각각의 식물마다 벼 아니면 무슨 배추, 상추 상관없어요. 무 각각의 식물마다 최적의 빛 조건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예, 이것이 바로 스마트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1729년에 역시 프랑스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프랑스의 과학자였던 장자크 메리앙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실험은 이제 미모사를 가지고 미모사의 그 생체 리듬 패턴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건 뭐냐면은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햇빛을 쬐웁니다. 햇빛이 이렇게 쪼이는 그런 동안은 이파리가 생생해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햇빛이 사라지니까 그 이파리가 다시 시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햇빛이 쬐면은 다시 또 생생해져. 그러니까 미모사는 햇빛에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메리앙은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킵니다. 궁금한 것이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햇빛을 차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놀랍게도 이 메리앙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햇빛을 통해서 햇빛이 쏠 때는 이파리가 생생했다가 햇빛이 사라지면 죽었는데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암실에다가 이 미모사를 뒀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해가 뜨는 시간과 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파리가 생생했다가 죽었다가 하는 걸 반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생명체의 생체 시계가 햇빛으로부터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네, 이 발견이 1700년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우리 생명체에서는 시간을 인식하는 그러한 그 뭔가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그것은 햇빛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더 알 수는 없었죠. 네, 당시는 뭐 300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2017년
노벨상 생리의학상을 받은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프리 홀, 그리고 러스 베시, 그리고 마이클 영. 이 세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되는데, 자, 이들이 어떤 연구를 받았는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한 대상은 초파리였어요. 초파리. 초파리의 생체 시계 메커니즘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생명체가 그 햇빛을 통해 반응을 하고, 햇빛을 통해서 어떻게 햇빛을 기록을 해서 이 생체 시계를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낸 그런 연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연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보통 학문이라는 것은 한 사람들이, 제가 한 사람 찍어서 말하지만 한두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한쪽 그 연구 영역이라는 게 생성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 인체의 이러한 생체 시계 메커니즘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밝혀낸 내용이 바로 이거죠. 인간의 그 생체 시계를 프로그램하는 원리도 역시 똑같이 햇빛으로부터 된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죠. 그죠? 빛을 눈으로 받게 되면은 이것이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피니알 그란드라는 곳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멜라토닌을 이제 컨트롤하게 됩니다. 자, 햇빛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되게 되는데, 피니알 그란드를 한국말로는 솔방울샘이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좀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솔방울샘에서 멜라토닌을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가 봤더니, 멜라토닌이 많아지면 자고 싶어져요. 그리고 멜라토닌이 적어지면 생기가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런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잠을 못 잘 경우 뭘 사 먹으러 가죠? 멜라토닌을 먹으러 가죠. 그 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버드대학의 연구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햇빛이 자극을 하게 되면은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르몬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밤이 되게 되면은 멜라토닌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24시간 주기, 거의 24시간에 가까운 주기로 서큘레이션 한다는 것을 밝혀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혁명의 이 시기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빛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예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빛이 많은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의 양은 점점 더 늘어나죠. 그죠? 한 인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조명을 받고 있죠. 그리고 빛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고 있는 어느 곳에나 빛은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빛이 많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빛에 연관된 우리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도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을 해요. 특히 발전한 곳이 어디죠?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예전에 광도가 적었던 LCD 스크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LED, OLED, 점점 더 우수한 그러한 광도가 뛰어나고 선명한 그러한 디스플레이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거죠. 그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들에서 나온 빛은 점점 더 햇빛에 가까워지고 있죠. 너무 완벽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빛을 이 손 안에 구현하게 되는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눈이 보기만 시원해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핸드폰을 24시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햇빛에 가까운 광원을 24시간 동안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체 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핸드폰 끄기 운동, 그죠?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예,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저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기술의 최첨단에서 살고 늘 새로운 기술을 추구하는 그러한 관심을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 한 방향으로 가요.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이라는 강의에서 말했던 바로 그런 의미죠. 시간의 비가역성, 볼츠만이 주장한 시간의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세상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볼츠만은 시간의 비가역성이겠죠. 즉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발전되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거꾸로 돌아가지 못해요. 결국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빛의 홍수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돼요. 네,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불면증이나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누군가는 지금 현재도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네, 이것이 현대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클로징은 처음에 얘기했던 성경으로부터 성경에 나왔던 그것을 다시 거꾸로 반복하면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것만 보는 거죠. 자, 아까 말했듯이 신이 빛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죠?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얘기를 했어요. 신이 빛을 만들었다. 하지만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은 그 다음에 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신이 빛을 만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더라. 즉 신은 빛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만들진 않았지만 빛을 만들게 되면 항상 그 이면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게 고통받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빛만 따라다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죠. 계속 좋은 것만 찾아다녀요. 계속 좋은 것만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늘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인이랑 상관없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볼 때는 항상 그 이면에 어둠이 있다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밸런스 맞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그러한 시선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빛을 추구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 가려진 부분들도 균형 잡히게 인식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길 바라면서 오늘 윈더스토리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